예, 반갑습니다. 관광통역 안내사, 문제집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국사 첫 번째 시간이죠. 국사가 다른 과목의 배점의 2배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과목이면 분명하고, 제가 이 문제집 강의를 찍게 된 목적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그 4과목을 총정리를 하는 그런 걸 계획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 문제집은 한 640쪽이 넘는데요. 여기는 문제 하나하나를 다 풀어드리긴 좀 어렵고, 중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꼭 시험장에서 알고 들어가야 될 것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제를 풀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문제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또 제가 풀어보라고 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풀어보라고 하는 것은 꼭 풀어보시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1번, 2번 이렇게 선지가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그런 걸 일일이 2번이 답이 2번이 어떤 이유 때문에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고 중요 포인트를 중심으로 1번의 문제의 핵심은 이거다. 2번의 문제의 핵심은 이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기 전에 문제를 푸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또 문제를 푸시는 것도 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 이페스 코리아가 최근에 이제 대폭 사이트를 다시 정비를 하면서 굉장히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관광 통역 안내사의 그동안 기출 문제도 PDF로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의 해설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의 문제집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해설이 굉장히 깁니다. 내용이 넓고 깊어요. 그래서 단순히 기출 문제를 푸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나올 문제를 예상해서 깊게 넓게 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기출 문제야말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집, 어떤 문제집에서 나온 것보다도 기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실력을 평가하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기출 문제는 될수록은 풀지 않고 있다가 시험에 임박했을 때 한 달 전쯤에부터, 풀어보시면, 내가 지금 합격선을 넘어섰다. 또 좀 모자란다.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문제니까 평소에 기출 문제 푸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푸시면 되겠죠. 지금 이 문제집을 찍고 있는 이 시험이 이제 코앞에 이제 다가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왔든 안 해왔든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합격할 수 있다. 그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모두의 이제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자, 제 1장인데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초기 국가시대,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석기는 역시요. 그죠? 뗀석기죠. 깨가지고 떼어냈죠. 그리고 사냥과 채집 때문에 이동했죠. 이동하니까 막집이죠. 대충 지어야죠. 신석기는 정착 생활을 하니까 이동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땅을 팠죠. 움집이죠. 그래서 구석기는 사냥과 채집을 하다 보니까 뭘 했어? 이동을 했죠. 이동을 하니까 비를 만났어. 그래서 어디에 숨었어요? 비를 피하기 위해서 동굴에. 그쵸? 그리고 또 이동하기 때문에 집을 튼튼하게 지을 필요가 없죠. 내일 이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지었어. 막집. 이 구석기 때 육지가 무슨 상원 검은모루 동굴. 단양의 금굴, 이런 식으로 동굴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죠. 사냥과 채집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강의는 여러분, 제 이론 강의를 듣고 문제집을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이론 강의를 전혀 듣지 않고, 다른 분의 교재나 다른 분의 강의를 듣고, 이론 강의를 듣고, 제 문제집을, 이 강의를 듣는 분도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이론 강의를 들은 거를 전제로 해서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론 강의를 듣고 오시면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면 못해도
여러분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신석기가 정착생활을 하면서 신석기 때 유적지도 많죠. 그리고 구석기 때 유적지 그걸 섞어 놓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의 동삼동, 서울의 암사동 이렇게 동자로 끝나는 건요 신석기밖에 없어요. 동으로 무슨 동네, 대치동, 무슨 동, 죽전동 이런 동으로 끝나는 유물 유적지는 신석기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구석기에는 동으로 끝나는 유적지가 없다라는 사실. 제가 그걸 강조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동삼동, 암사동. 그래서 1번 문제가 사실은 유사하게 적중이 된 거죠. 그래서 1번은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해설도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좋은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인 연천의 전곡리 유적지하고 그러니까 연천의 전곡리 유적지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것이 이미 나와버렸죠. 그래서 굉장히 좀, 다시 나오기는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긴 한데 공주 석장리 이 유적지 같은 경우는 눈여겨봐 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구석기를 그러니까 구석기를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눌 때 전기, 중기, 후기의 유물 유적들을 다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문제집에 이제 푸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역시 좀 찍기가 좀 가능해야 되는 찍기가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찍기라는 것이 참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매우 중요한데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순배찌르기입니다. 이 순배찌르기가 왜 등장을 했냐 이거예요. 이게 순배찌르기가 이렇게 창의 역할을 하죠. 여기 이렇게 끈으로 묶으면 이게 창이요. 명중률이 높아요. 이런 창을 던지면 사냥감에게. 근데 이게 왜 등장을 했느냐? 작고 날쌘 동물들을 잡는데 정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작고 날쌘 동물이 등장한 거죠. 왜요? 구석기 때 후기에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못 보던 동식물이 나타난 거죠. 작고 날쌘 동물, 토끼, 여우, 새. 이런 것들은 기존에 돌을 던져서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순배찌르기라고 하는 창의 역할을 하는 도구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이 순배찌르기가 주는 의미가 기후가 따뜻해졌다. 그걸로 인해서 작고 날쌘 동물이 등장했다. 기존의 도구로는 잡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성이 높은 순배찌르기를 만들게 됐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순배찌르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구석기 때 후기죠. 초기가 아니고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그러니까 2번 선지, 3번 선지, 4번 선지도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특히 제가 여러분들이 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아시는 거지만, 농사는 신석기 때 시작됐지만, 벼농사는 청동기 때 시작됐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덧무늬 토기는 신석기 때 토기고, 신석기 때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죠. 그죠? 그렇지만은, 신석기 때 토기로도 이름 민문이라든지 덧무늬, 빗살무늬 토기, 그러니까 빗살무늬 토기 외에도 이름 민문이, 덧무늬 토기가 있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신석기 혁명이라는 게 3번에 나오는데요. 혁명이라는 게 큰 변화죠. 그러니까 사냥과 채집에서 농경과 목축으로 시작됐다는 얘기죠. 자연경제에서 생산경제로 바뀐 거죠. 사냥과 채집은 자연경제, 생산경제, 농경과 목축이죠. 생산. 내가 사냥을 나갔는데 멧돼지 못 잡으면 내가 멧돼지 고기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길렀죠. 목축. 그렇죠? 사과나무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과 못 먹잖아요. 채집이 안 되잖아요. 채집이 안 되면 사과 못 먹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길렀죠. 농경. 그죠? 자, 그 다음에 특히 창원 다우리의 분유적으로 인해서 철기시대 때 문자를 사용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문자 사용이 시작된 증거가 남아있는 시대가 철기시대죠.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청동기는 모든 생활도구를 청동기로 만들지 못했어요. 구리 플러스 주석, 아연 이런 것들이 청동인데 그런 원료를 구하기도 어렵고
또 구했다 하더라도 접착제로 붙이면 청동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조 기술도 쉽지 않았고, 그래서 모든 생활도구를 만들지 못했고 청동기로 무기, 제사도구, 장신구만, 액세서리들만 청동기로 만들었죠. 그래서 청동기 때 농기구는 석기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반달 돌칼이죠. 추수용 도구죠. 여기 실을 끼워서 손가락을 끼워서 이거 칼의 역할을 한 거죠. 낫의 역할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신석기 때 등장했죠. 조개 껍데기 가면 사용하기 시작한 건 뭐예요? 신석기죠.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야 돼요, 여러분. 반달 돌칼, 석기니까 신석기인가요? 아니죠. 청동기죠. 그 다음 제가 이제 사실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움집이 나올 것 같아요. 순배찌르기 다음으로.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땅을 팠단 말이에요. 움이 지하죠. 그래서 땅을 팠는데 그게 정착 생활을 의미하는 건데 이 움집이 신석기 때 움집이 청동기 때도 이어지지만 청동기 때 움집은 움이 얕아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 땅 위로 집이 올라왔어요. 지상가옥하죠. 그리고 특히 신석기 때 움집하고 청동기 때 움집에 냉장고에 해당되는 저장구동 같은 거를 신석기 때는 그 냉장고 같은 것이 화덕 옆이나 출입문 옆이었는데 청동기 때는 따로 설치를 했죠. 우리가 아파트 문 열고 들어가면 신발장이 있죠. 신발장 옆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신석기 때는 냉장고가 있었던 거죠.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시면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문을 열면서 신발장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너 신석기 때는 냉장고가 있었던 위치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를 5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순배 찌르게 하고 신석기 때 움집, 청동기 때 움집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건 굉장히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작년에 예상을 했는데 작년에 안 나왔고 그러면 올해 나올 확률이 크다. 그 다음에 6번, 7번도 중요하고요. 특히 고조선에 당군이 고조선을 세웠지만 위만 조선 시대가 시작될 때 위만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고조선으로 들어올 때 춘추 전국시대 혼란기가 아니라 진안 교체기에 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철기가 고조선이 보급되어 있었는데 위만이 준왕을 내쫓고 왕이 된 다음에 철기를 본격적으로 보고했다. 꼭 기억하십시오. 8번도 중요하고요. 특히 9번. 특히 고조선 사회가 여자의 정절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가부장적 사회라고 해설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고조선 사회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거는 8개의 8조법인데 그중에 전해지는 게 3가지잖아요. 3가지, 전해지는 3가지를 가지고 여자의 정절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가부장적 사회라는 건 추측할 수가 없어요. 추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3개의 법 조항, 전해지는 조항을 가지고 가부장적 사회다. 이걸 알 수 있진 않아요. 이건 추측한 거예요. 중국의 역사책에서 고조선을 기록을 하면서 고조선은 남성 위주의 사회였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고조선 사회의 특징은 맞지만 중요한 건 뭐냐. 3조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고조선 사회의 특징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10번에 8조법이 기록된 책도 중요하고요. 위만 조선이 중국에 살던 우리 민족인데 중국은 중국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만이 왜 위만 조선의 역사가 우리 역사냐, 그렇죠? 중국에서 올 때 상투를 틀었고 또 왕이 된 뒤도 우리나라 사람을 갖다 고위 관리로 계속 등용을 했고 뭐 그런 것들이 11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에 초기 고구려와 부여의 유사한 점, 공통점도 중요합니다. 그죠? 특히 변형사 발달은 사만이에요. 사만. 그쵸? 마한, 변한, 진한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제가 이제 꼽는 문제죠. 세 번째로 어떻게 보면 꼽는 거죠. 순배찌르게, 움집, 그 다음에 동해. 동해가 역시 공부를 할 게 많아요. 동해. 동방신기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동해 방직 기술이에요. 동무, 동해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 있죠. 동무, 무책임하게, 무책임하게, 책화, 남의 부족의 경계선을 침범하면 소나 말, 로비로 갚는 거죠. 동족을, 동해, 족, 외혼, 친척끼리 결혼 안 했어요. 외부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동족을 산천에 버리지 마세요. 산과 강을 더럽게 깨끗하게 좋아했어요.
산천을 중시했거든요. 산과 강을. 그래서 옥민아, 저 옛날 애인 이름이에요. 가버려. 그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옥저의 민며느리제도 가족 공동묘 골장제. 고려대학교 애들이 동맹을 맺고 데모했대요. 고구려의 대릴사위제 동맹 하늘의 제천행사. 어영부영 공부하면 시험에 떨어져요. 어영부영 부영 부여의 영고 하늘의 제사. 어영부영 순하면 순장풍습. 어영부영 순하면 이게 부여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순하면 흰옷을 즐겨 입는다. 부여사람 우리가 백의의 민족이라 하죠. 흰옷을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여가 흰옷을 깨끗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대릴사이제, 또 다른 말로 서옥제 이런 정도는 돼 있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3번 깨끗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4번 겁나게 중요합니다. 거기 14번에 동해의 집터에 여자형 철자형 줄 벅벅 꺼놓으시고 마한의 무덤으로 죽으며 죽으면은 요렇게 무덤인데 무덤 주위에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물이 흘러가죠. 여기 무덤 주인이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지 않게 하려는 일종의 성 주변에 성을 보호하기 평지성 주변에 해자라는 걸 설치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유사하다고 할 수 있죠. 마한의 무덤으로 죽으며 꼭 표시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 해설에 보면은 사마는 소도라는 벼릅이 있어서 큰 나무를 세우고 줄 벅벅 꺼놓으세요. 방울과 북을 매달아 귀신을 섬겼고 모든 도망자들이 소도에 조만가면 잡을 수 없었다. 이게 뭐죠? 재정 분리죠. 반움집, 기틀집 하면 어느 나라가 생각이 나야 돼요? 생각이 안 나요? 오 마이 갓. 반움집, 기틀집입니다. 반움집, 기틀집. 사만이죠. 그 다음에 사만 중에서도 변하는 철을 생산했고 변한 지역에 나중에 등장한 가야도 철을 수출했죠. 변철 말이 안 되죠. 저한테 변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자예요. 변절하지 마시오를 잘못 쳐가지고 오자로 썼던 변철. 변하는 철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16쪽 부여 어영부영. 자, 사자조의 선인 어느 나라의 관직명이에요? 생각 안 나요? 고구려죠. 상가고추가 고구려죠. 마가우가 저가구가 부여죠. 읍군삼로 어머? 옥조 동해죠. 신지견지 읍차불에 어머? 사만이죠. 이거 생각 안 나면 다시 공부하세요. 저한테 연락하세요.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읊어댔잖아요. 그것만 짧게 몇 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지금 안 돼 있으면 지금 하시면 되죠. 그죠? 그렇죠? 왜 부여의 말 이름이 마가, 우가, 저가, 멧돼지 젖자, 개구자, 오! 이런 걸 왜, 가가 족장이잖아요. 왜 이런 용어 썼죠? 부여가 목축을 중시했잖아요. 그쵸?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로 넘어갑시다. 오 마이 갓. 여러분, 국사가 흐름이 중요하고 맥이 중요하다고 모든 한국에 있는 강사들이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놈의 맥이 뭐냐 이거죠. 글쎄요. 제 카페에 와 들어오시라고요. 이런 강의 들으시면 알겠지만 다음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한글로 노블 소사이어티를 치시면 제 카페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Q&A라든지 Q&A 쪽에 가시면 아니면 인기 글 최신 글은 아니고 인기 있는 그것을 클릭을 하시면 한국사 동영상 강의가 있어요. 그게 구석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2시간 반, 즉 3강으로 구성된 그 한국사 흐름을 잡아놓은 강의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2시간 반 동안 미친 듯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흐름이에요. 흐름, 맥. 도대체 삼국간섭, 시모노 새끼조야, 조이총 김보당의 난, 원종과 애노의 난,
수많은 국사의 사건들을 갑자기 들춰내서 물어보면 머리가 띵해지죠. 그거는 뭐죠? 어떤 흐름이 안 잡혀 있는 거죠. 거문도 사건 전혀 생각이 안 나. 배운 거는 같은데 어느 쯤에 어느 시점에 있었던 것이 생각이 안 나죠. 그것은 뭐냐? 그러면 문제를 푸는데 이미 막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 노블소스 하실 때 와서 해결하세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2시간 반 결코 헛되지 않은 시간 될 겁니다. 그거는 회원 가입하지 않아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느냐? 구석기, 신석기 평등사회였어요. 사냥하면 똑같이 나눠 먹었어요. 명수에 따라. 신석기 때 말에 농사가 시작됐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부자가 됐어요. 열심히 일하지 않은 당신 가난한 사람이 되고 피지배자,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청동기 때 계급이 발생했어요. 지배자를 족장이라 했어요. 부족장. 족장이라 했어요. 족장은 군장이에요. 그 군장들이 각 섹터별로 지역별로 다스리다가 야 우리 나라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 청동기로 철기로 넘어갈 때 일단 우리가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등장하게 되고 이 고조선이 한나라한테 망한 다음에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이런 초기 국가 옥조동에는 왕이 없었지만 왕의 힘이 약한 대체로 연맹 국가가 등장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의 힘이 강해지는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데 그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것이 고구려 백제 신라순이죠. 고백신 1세기 말에서 2세기, 3세기, 4세기 태조왕, 보이왕, 내무랑 그 다음이 전성기죠. 전성기. 그래서 백제, 고구려, 신라 4세기, 5세기, 6세기 근초고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진흥왕. 장수왕이 백제 수도 한성을 빼앗아서 백제가 다시 빼앗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죠. 웅진으로 피신하고 수도도 옮기고. 근데 그 결국엔 성왕하고 진흥왕이 손잡고 장수왕한테 뺏긴 한성을 빼앗았는데 진흥왕이 안 돌려주죠. 성왕이 쳐들어왔다가 죽었죠. 그래서 진흥왕이 중국 왜 안 돌려줬느냐? 선진국인 중국과 직접 교류하고 싶었거든요. 마치 제가 박보검을 직접 만나서 사인을 받고 싶은 것처럼.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백제 쪽은 진흥왕한테 배신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의 적인 고구려하고 손을 잡아요. 백제. 그렇죠? 그리고 이게 중국은 수나라로 통일인데 수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은 조폭 같은 애들이 있어요. 돌궐이 있어요. 고구려하고 수나라도 사이가 안 좋아요. 고구려의 적의 적은 내 친구, 알라뷰. 백제하고 고구려는 원래 원수였는데 신라에 대한 복수 때문에 알라뷰. 백제하고 일본은 원래부터 알라뷰. 이제 신라하고 수나라 망한 다음에 당나라 1라운드 경기. 남북 세력에 고구려 나와, 수나라 나와, 살수대첩. 수나라 망한 다음에 당나라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개소문이가 천리장성 쌓았잖아요. 연시고요. 영계소문이.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니야 다를까 당나라 쳐들어왔잖아요. 여동성 백암성은 뺏겼지만 안시성이 쳐들어와가지고 안시성에서 박살났잖아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혼자 싸우면 고구려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신라하고 손잡자 나당 전쟁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당 동맹을 맺었잖아요. 죄송합니다. 동맹을 맺어서 작전을 짰잖아요.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키고 나면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 땅 주기로 했잖아요. 백제 멸망시켰잖아요. 영계소문이 죽고 난 다음에 고구려 힘이 약한 거 알고서 고구려 오마이갓 했죠. 그런데 당나라가 약속을 안 지키죠. 나당 동맹이 깨지고 나당 전쟁으로 발전했죠. 매서성 기벌포 전투로 결국엔 당나라 물리쳤죠. 그리고 당나라가 물러가고 난 다음에 원래 당나라가 주려고 했던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 땅만 차지했죠. 이게 통일신라죠. 이거는 설명을 안 드리려다가 제가 여러분한테 죄송한데 서비스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대 시대는 보세요. 왕권이 강화되는 시기예요. 이 연맹왕국 시대를 이제 넘어서서 고대라는 건 삼국시대하고 통일신라 발해잖아요. 이쪽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중앙의 권력이 집중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 뭐 때문에 왕의 힘이 강하다는 건 증거를 대봐라. 율령을 발표하고 왕권을 과거하기 위해서 불교를 수용하고 왕직불 사상이죠. 부처를 믿듯이 왕을 믿어라.
법을 만들어서 왕한테 대들면 법으로 혼내줄 거야. 그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갑시다. 2번, 3번 여러분들 보시고요. 특히 3번은 연호인데 언젠가는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머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 삼국의 고구려 백제 왕들의 업적입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특히 이 고국 원왕하고 고국 천왕하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고국 원왕은 원통하게 죽었죠. 근초고왕한테.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래서 고국 원왕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소스라치게 놀래서. 그래서 소수림 왕이잖아요. 소수림 왕은 목적이 온리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자기 앞에 왕이 왜 죽었어요? 왕의 힘이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수림 왕의 목적은 온리 왕권 강화잖아요. 그래서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였죠. 왕족불사상, 부처를 믿듯이 왕을 믿어라. 태학, 국립대학을 설립했죠. 왜 설립했어요? 유학을 가르치는데 대학에서 유학은 충효를 가르치잖아요. 임금에게 충성하라. 왕권 강화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태학 설립, 율령 반포, 법률 만들어서 왕한테 대들면 혼내줄 거야. 왕권 강화죠. 그렇죠. 그래서 소수림왕 다음에 고국양왕 다음에 광개토대왕 장수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광개토대왕 장수왕의 전성기의 그 바탕은 소수림왕이 다 깔아줬어요. 여러분들의 합격 뒤에는 누가 있죠? 여러분들을 도와준 가족의 헌신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탕이 돼서 여러분 합격한 거잖아요. 관광통역안내사.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광개토대왕 장수왕 지가 열심히 해서 전성기를 구가한 건 맞지만 누가 닦아줬어요? 소수림왕이 밑바탕을 다 닦아줬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부자상속하고요. 부자상속의 고구려 백제 왕들을 기억하나요? 기억이 안 나요? 전화하세요, 저한테.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소수림왕 얘기 나왔죠? 중요 표시를 해놓고 여기 보세요. 중국에 전진하고 전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전진하고는 고구려가 알라비했어요. 전현하고는 싸웠어요. 꼭 기억하세요. 전 헷갈리지 마세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광개토대왕 장수왕이 고구려 전성기 왕이라고 두 왕을 언급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한강 이북까지 진출했던 고구려 왕은 광개토대왕이고 그 뒤를 이어받은 장수왕은 한강 이남으로 내려와서 백제의 수도 위례성 한성을 빼앗습니다. 되겠죠?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6번도 백제에서 누가 율령을 발표했죠? 법률을 백제 어느 왕 때요? 고이고이 말 잘 듣게 하려고 법률 발표했잖아요. 고이왕.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나제동맹 장수왕이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기니까 백제가 화들짝 놀랐죠. 그래서 백제하고 신라가 나제동맹을 맺잖아요. 그게 433년인데 처음에 맺었을 때 누가 했죠? 생선 비늘이 아니라 비늘로 막으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막을 수가 있어요? 못 막잖아요. 백제 비유왕과 눌지왕이 손잡고 동맹을 맺었는데 장수왕의 침입으로 못 막아냈죠. 그래서 5세기 후반에 나제동맹을 강화하죠. 뺏기고 난 다음에 한성을. 이제 어떻게 나제동맹을 강화하죠? 결혼소동 벌렸죠. 소동. 신라 소지왕과 백제 동성왕이 사동관계가 됐죠. 결혼. 자, 6번과 관련된 걸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7번도 중요하고요. 7번은 좀 여러분들이 4번 같은 경우는 좀 처음 들어보는 지문이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백제 무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것이 이틀 전에 뉴스 보도를 보고 깜놀했는데 백제 무왕의 무덤으로 거의 확실시 되는 무덤이 발굴된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선화공주, 그죠? 서동료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백제 무왕의 왕릉으로 추정되는 그 옆에 가까운 데 있는 능이 선화공주 능일 거다. 그죠? 그래서 올해 백제 무왕에 관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7번도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고요. 특히 22담론은요.
22담로는요, 로. 22담로, 22부 또는 22관부. 이거 누가 설치했어요? 백제. 마이 갓. 무령왕이 했죠? 이건 누가 설치했어요? 성왕이 했죠? 마이 갓. 뭐가 헷갈리죠? 22잖아요. 22. 근데 이거 헷갈리지 않는 방법. 무령왕의 리을은 담로의 리을이야. 리을, 담로가 어디에 설치되냐 그랬을 때 성왕이라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죠. 비슷하잖아요.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특히 성왕이 웅진에서 다시 사비로 옮기는 그런 과정들도 이름도 바꾸고 남부여로 7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8번은요. 신라 이왕은요. 생각보다 그 존재감이 없는데 한 일이 깨끗하게 많아요. 왜 이렇게 깨끗하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증왕입니다. 신라의 지증왕.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백독도는 우리 땅. 죄송합니다. 제 노래방인 줄 알고. 지증왕이요. 신라의 지증왕 얘가요. 생각보다 한 일이 많아요. 8번의 해설을 볼까요? 얘는 중국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중국 모습으로 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제가 마치 박보검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한화 정책, 중국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정책을 실시했고요. 거사관, 차차홍, 이사금, 마리간 이런 식으로 신라의 그러니까 최고 지배자의 명칭이 변화됐는데 드디어 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게 지증왕이에요. 그 이전에 뭐 내무랑 이런 것들은 다 내물 마리간이죠. 그 다음에 저는 최지우라는 얼마 전에 결혼했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최지우라 겨울연가에 나오는 최지우라는 여자 탤런트를 좋아하는데 지증왕은 우산국을 정벌했어요. 울릉도예요. 그리고 우경 소를 이용해서 농사짓는 우경을 실시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전이라고요. 동시라는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을 만들었어요. 중국을 사랑한 나머지 환화, 이게 중국 한이거든요. 중국으로 변화하려는, 중국 모습으로 닮아가려는 노력을 했다는 거죠. 왕이라는 명칭도 사용했어요. 그 다음 9번도 중요하고, 여러분 39쪽에 삼국의 세기별 왕의 비교표가 나오죠. 1세기부터 7세기까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겠지만 이거를 갖다가 이 부분만 따로 복사를 확대해서 책상에 붙여놓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한 번씩 째려보세요. 꼭 외워두십시오. 여기 삼국시대에 그 왕들이 뒤섞여서 비빔밥이 돼서 맛은 있는지 모르지만 머릿속에는 헝클어져가지고 짬뽕이에요. 짬뽕. 짬뽕하고 비빔밥 맛은 있지만 말이에요. 시험장에서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고국천왕, 동천왕 그 시대별 비교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백제는 어느 왕 때 불교를 받아들였죠? 침을 질질 흘리는 왕이 있었잖아요. 침류왕. 그렇죠. 그래서 됐습니다. 그리고 또 백제 수도를 웅진으로 옮긴 왕이 누구죠? 위례성 한성을 뺏겨가지고 백제 수도를 웅진으로 옮긴 왕이 누구예요? 그 왕은 질문했다 그랬죠? 옮길까 말까? 말도 안 되죠. 질문했어요. 우리 위례성 한성을 뺏겼는데요. 수도를 옮겨야 되겠는데 웅진으로 옮길까요 말까요? 질문했대요.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외우라고 질문 문자. 참 말 되죠. 죄송합니다. 자, 들어갑시다. 10번도 11번 중요합니다. 해설 보세요. 신라의 부자 상속. 여러분 왕을 선출하다가 상속 세습으로 바꾸는 건 왕권 강하죠. 특히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은 더욱더 왕권 강하죠. 그래서 신라의 부자 상속은 늘지왕, 백제의 부자 상속은 근초고왕, 고구려의 부자 상속은 고국천왕, 신라의 율령반포는 법풍왕. 법풍왕의 비읍은 오마이갓 법률의 비읍. 법률이 율령이잖아요. 법률 율자. 병부의 비읍 병부 병사병자 국방부.
불교의 비읍, 이차돈 스님이 내 목 잘라서 흰피가 나오면 불교 탄압하지 않겠느냐? 잘랐더니 흰피가 나왔다는 거죠. 공복에 옷 색깔을 달리해서 높고 낮음을 공복의 비읍이요. 이거 읽어보세요.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 이게 무슨 글자가 이런 글자가 있어?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래서 법풍왕의 업적이 아닌 것은 이 법풍왕의 비읍에 답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출제자가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오 마이 갓. 그죠? 법률의 비읍. 읽어보세요. 뭐라고 저 못 읽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미지를 투입하는 게 가장 좋아요. 신채호 선생님이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가면서 역사학자인데 조선사 연구초를 썼어요. 책을. 근데 정인보 선생님은 조선사 연구를 썼어요. 비슷비슷하죠. 초. 신채호의 치읓은 초의 요초. 죽어도 안 잊어버려요. 22담로 무령왕의 리을은 담로의 리을이야. 어떻게 잊어버려? 단어에 이미지를 투여했는데 거기에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이상한 거죠. 죄송합니다. 피성년 후견인이죠. 우리 법계 할 때 했죠. 피한정 후견인. 옛날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그런 거 했잖아요. 지금 제 모습이 피성년 후견인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 11번 중량 12번에 고고원왕과 관계토도왕 사이에 문제가 이 질문 자체가 어려운 거지 이게 소수림왕을 물어보는 건데 요 따위로 물어봐요. 굉장히 물어보는 게 아주 수험생을 괴롭히는 문제죠. 그래서 아까 제가 도표를 보시라는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래서 오직 온리 왕권 강화 그래서 율령반포 태학설례 불교수행이 다 제도 내용이 다르지만 뭐다? 왕권 강화다. 그 다음에 백제 전성기 근초고항도 요소 산둥 규수 지방 고구려 백제 신라 전성기 왕들을 알아둬야 되겠죠? 근초고항. 자, 15번에 신라 진흥왕 전성기 때죠. 진흥왕은 대가야고 법풍왕은 금강가야 오마이갓 시켰죠. 인더스카이로 세이 굿바이 시켰습니다. 신라 진흥왕 때 화랑도를 만든 게 아닙니다.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화랑도가 반관 반민 성격이라고 그래요. 반은 관청의 성격, 반은 자발적인 민간인들이 만든. 원래 자발적으로 만든 건데 진흥왕이 팍팍 밀어준 거죠. 신라통일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요즘 뭐 굳이 비슷하다면 육군사관학교하고 비슷한 게 화랑도죠. 자,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가야가요. 고령의 대가야예요. 김해의 금강가야죠. 고령의 고령가야 이렇게 하면 옛날에 많이 틀렸어요. 고령가야도 있거든요. 고령의 고령가야가 아닙니다. 고령의 대가야입니다요. 16번 이런 거 보면 머리가 지그지근 아프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남북 세력 동서세력이 대비 6세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통일하는 과정까지 했잖아요. 왜 제가 그런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얘기를 할까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틀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17번 지중왕의 업적이 아닌 거. 저는 지우를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18번에 이것도요. 옛날에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이것도 가볍게 18번 체크하시고요. 19번 됐고요. 이 법풍왕의 연호가요. 건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을미개혁이라는 걸 하는데 거기는 건양입니다. 연호가. 자, 가야에 대한 설명. 올해 가야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영남과 호남에 걸쳐 있는 그 가야 역사에 대해서 동서화합의 차원에서 가야 역사를 연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했지만 그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죠. 그래서 그 가야 연구에 대한 예산이 대폭 늘었죠. 가야에 대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번의 문제는 세심하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번 육두폼은 이미 관광국사에서 한번 나왔어요. 등란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신라가 통일했을 때는 통일 전후에 왕하고 손잡고 통일된 신라로 해서 이한 목숨 바치겠다고 했는데 골품제 승진의 한계 때문에 신라가 망가져가는 신라 하대 때 가장 반신라적인 최승우, 최언희
이런 애들이 후고구려 후백제의 스카웃이 돼서 신라를 망가뜨리는데 앞장서죠. 육두품은 정말 지식인층이죠. 그래서 설총이라든지 최치원, 원효, 특히 유학생들이 많았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신라의 골품제도 저는 나올 때가 됐습니다. 자, 신라의 골품제도를 볼까요? 자, 왕이 나오는 성골, 진골, 기족, 여기 이제 신하들이죠. 그 다음에 이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쌈미 일두품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죠? 평민처럼 됐단 말이에요. 평민처럼. 근데 여러분, 골품제는 잘 들으세요. 지배층 간의 높고 낮음을 정했습니다. 신분제도라 그러면은 모든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망라해서 신분제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신라의 신분제도인 골품제도는 피지배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배를 받는 계층은 지배층 간의 높고 낮음을 정한 거예요. 왕이 나오고 여기는 귀족이죠. 관리들이고 이게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인데 이거는 신라는 17관등인데 몇 관등까지 승진의 한계가 있었죠.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외우세요. 6, 5, 4 곱하기 1, 2, 3 그럼 뭐예요? 6, 10, 12 17관등에서 6관등까지 17관등에서 10관등까지 17관등에서 12관등까지 승진할 수 있었어요. 5관등, 4관등, 3관등 못해요. 육두품은 5관등이 뭐냐면 장관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차관까지만 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렇죠? 근데 거기에 보세요. 신라 골품제도는 그 3번에 특히 6관등인 아찬, 대나마, 대사. 여기가 아찬, 대나마 외우세요. 대사 어려운 문제라. 아찬, 대나마, 대사 654 곱하기 1, 2, 3 외우기 더럽게 쉽네요. 아찬, 대나마, 대사 손바닥 발바닥에 쓰세요. 아찬, 대나마, 대사 아찬, 대나마, 대사 밑으로 내려갑시다. 원강의 세속옥의 내용하고요. 이게 사자성어잖아요. 그래서 삼강오륜 이런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섞어놓으면 쥐약입니다. 자원해설에서 나올 수 있어요. 원강의 세속옥의 내용하고 삼강오륜도 부의부강, 부의자강 이런 게 있고 여기 원강은 사군이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사자성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하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 다음에 25번은 화백회의 굉장히 중요하죠. 왕의 힘이 약하니까 귀족들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던 삼국시대 귀족회의들이 있었죠. 신라의 화백회의, 만장일치죠. 백제의 정삼, 고구려의 제가회의죠. 그런 그 귀족회의들이 고려에도 이어졌어요. 발해도 있었고요. 그럼 발해는 뭐가 있었을까요? 발해의 정당성입니다. 자, 귀족회의를 얘기합니다. 자, 고구려의 제가회의, 발해의 백제의 정삼, 신라의 화백회의, 발해의 정당성입니다. 고려의 도병마사, 식목도감입니다. 식목도감은 법 같은 거 만드는 거고, 병은 군대죠. 그래서 25번도 진흥왕 때 만든 게 아니라 국가가 밀어주기 시작해서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했습니다. 화랑도도요. 화랑도가 왜 계층 간의 갈등을 완화했었죠? 내부적인 단계를 기할 수 있었죠? 계층이 다른 낭도 같은 사람들이 낭도의 귀족과 평민이 이 낭도라는 조직에 화랑도 안에 귀족과 평민이 같이 먹고 자고 했죠. 계층이 다르면 대립하게 돼 있는데 그 대립이 완화된 거죠. 그래서 26번 그리고 화랑도의 정신을 담은 원강법사의 세속옥의 내용에는 유교 내용도 있고요. 스님이면은 불교 내용 불교 내용도 들어가야 되는데 불교 내용은 꽤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유교, 불교, 고유 사상 이런 것들이 원강법사의 세속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효 통일신라의 스님인, 그러니까 삼국시대 말기하고 통일신라 초기의 스님인 원효하고 의상이 있는데, 이 원효하고 의상의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6번에 해설해 보시면 1심 사상이 원효고요. 그죠? 최치원의 날랑비 서문에는, 비문에는 유교, 불교, 도교의 현묘한 도가 있는데 이걸 풍류도라고 하는데 이게 화랑도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화랑도에 또 미륵신앙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십시오. 26번 어려운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번도요. 눌지 마리간 때 고구려 묵호자라는 스님이 신라에 이제 불교를 전파했는데 그것이 이제 눌지 마리간 때 고구려 묵호자에 의해서 신라에 이제 불교가 전파됐는데 그걸 탄압을 하니까 법흥왕 때 이차전이 순교를 하면서, 그죠? 내 목을 잘라서 흰피를 자르면 불교 탄압하지 마라 그랬는데 흰피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소슬왕 때 중국의 전진의 승려 순도가 고구려에 불교를 전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택지적비 중요합니다. 도교 사상과 관련있죠. 백제금동 대학로, 고구려의 사신도, 백제의 사택지적비. 사택지적이라는 사람이 은퇴 후에 불교의 기위에서 절을 세운 것을 기념으로서 만든 건데, 인생이 무상하다. 내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10대가 엊그제 같은 내가 벌써 30대다, 40대다, 왜 이렇게 시간이 흘렀지? 인생의 무상함을 토로한 도교적 색채가 강하고, 불교적인 색채도 있죠. 백제금동 대학로도 도교의 사상이 강하지만은 연꽃 무늬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도 불교적인 요소도 있고요. 고려의 불교 행사 중에 하나인 팔관에는요, 불교적인 행사지만은 도교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도교적인 것이 섞여 있다라는 공통점에서 사택지적비라든지 백제금동 대학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비교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같은 건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법규도 보시고 이 문제집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이게 참 조금 문제 패턴이 좀 어떻게 보면은 틀린 것을 골라라 하는 것이 너무 눈에 띄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제가 나중에 법규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문체부령을 갖다가 대통령령으로 바꿔가지고 틀리게 해놨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나머지 3개의 선지가 옳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한 거죠. 이 사람은 문체부령을 대통령으로 바꿔가지고 틀리게 하는 게 대부분 굉장히 많네. 맞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느냐. 공부를 시키기 위한 거라는 그 사실, 나중에 법규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차원이고요. 28번 문제가 국사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구려 백제를 이렇게 나누는 것도요. 특히, 이불병자상 같은 경우는요, 고구려 영향을 받은 발해의 불상이죠. 영광탑도 발해 거죠. 그죠? 또 발해는 석등이 유명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해설에 보면 영광탑, 이불병자상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국가의 무덤인데요. 이 고대 국가의 무덤인데 이 고대 국가의 무덤은요, 여러분. 무덤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죠. 돌무지 무덤이고, 돌무지 덧널 무덤이고, 모두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죠. 초기 백제하고 고구려 돌무지 무덤, 신라 돌무지 덧널 무덤. 그러니까 보세요. 돌무지에 요거하고 차이점은 덧널이 있어요. 무덤이 있으면 여기 덧대은 거, 덧 씌운 게 있는 거죠. 이거는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없어요. 이거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잘 무너져요. 이게 잘못하면. 그래서 이 도굴이 어려워요.
근데 다 모두, 이게 이제 신라가 통일할 즈음에는 굴식 돌방으로, 백제는 웅진으로 갔을 즈음에 굴식 돌방으로, 고구려는 대체로 5세기 정도라고 봐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굴식 돌방은 이 굴이 터널이에요, 터널. 기차가 지나가는 터널, 굴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라고 터널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 무덤이 있는데, 이거 도굴하기 너무 쉽죠. 들어오라고 길까지 만들어 놨는데, 도굴이 쉬워요, 이건. 도굴이 쉽고, 이 방이니까 우리 방에 그림 하나 걸어 놓듯이 벽화가 발견돼요. 100%가 벽화가 있는 게 아니라 벽화가 발견되는 곳이 여기는. 여기 벽화가 없어요. 이건 돌을 차곡차곡 쌓은 거죠. 여기는 벽화가 발견되는 곳도, 그러니까 굴식 돌방 무덤에 모두 벽화가 있는 게 아니라 벽화가 발견됐다 그러면 굴식 돌방 무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굴식 돌방 무덤 중에 벽화가 없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29번에 해설해 보면 특히 그 발해 문왕의 딸인 정예공주면은 굴식 돌방인데 고구려적인 요소죠. 정예공주가 벽돌 무덤인데 이 백제 웅진 시대에 무령왕도 벽돌 무덤이죠. 중국 남조의 양나라하고 친했잖아요.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은 도굴이 쉽고 돌무지 던널은 도굴이 어렵고 벽화의 유문대요. 자, 굴식 돌방 무덤 벽화가 발견되는데 돌무지 던널하고 돌무지 무덤하고는 벽화 발견되지 않아요. 그 벽돌 무덤은 벽화가 있는 것이 정예공주의 벽돌 무덤은 벽화가 있어요. 그리고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인데 벽화가 없다라고 보는데 이 벽돌 자체에 무늬가 있기 때문에 그 무늬를 그림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그림 벽화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좀 예민한 문제긴 한데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신라 중대의 변화죠. 신라 중대는 신라가 통일하기 바로 직전인 무해랑 때부터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 노고 폐지 관례전 지급, 그죠? 여러분 정전 지급, 그렇죠? 율령반포, 불교 수용. 공통점이 뭐죠? 다 왕권 강화죠. 그리고 특히 그 귀족들 화백회의의 짱인 상대 등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이 귀족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거고 곧 왕권 강화죠. 그리고 또 왕말을 잘 듣는 집사부의 시중 또는 중시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건 왕권 강화고 귀족의 권한은 약하죠. 사실 왕담이 높은 자리를 그러니까 이런 귀족들에게 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워낙 왕의 힘이 약하니까. 상대 등이 수상 역할을 했는데 왕담이 높은 자리에 그 상대 등이 수상 자리에 있었던 자리에서 상대 등을 쫓아내고 집사부의 시중을 그 자리에 앉힌 거죠. 여러분, 그 집사부의 그 실랑직이라는 거는 집사부의 시중 밑에, 그러니까 시중이 장관이라면 실랑은 차관 정도 되는데 여기에 육두품이 임명됐어요. 집사부의 그 시중에 육두품이 임명된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라가 통일했을 즈음에 육두품이 왕권하고 통일신라 왕하고 손잡고 굉장히 으쌰으쌰 하자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수상 자리에 육두품을 앉혔을 것 같죠?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문왕의 업적. 굉장히 중요하죠. 통일신라의 왕들 업적 중에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게 신문왕의 업적이고 전제 왕권을 강화했죠. 왕권의 전제화. 그러니까 통일신라의 왕으로서 그 힘을 강화시킨 왕이죠. 그래서 만파식적의 피리에서 만파식적이라는 피리를 통해서 왕권의 전제화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거죠. 피리 불면 싸우던 사람 다 싸움을 멈추고 세상이 평화로워졌다는 건 왕이 명령을 내리면 야, 내 앞에서 싸워? 뭐 이런 거죠. 선생님이 무서우면 꼼짝 못하죠. 수업 시간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신문왕의 업적이고 또 여러분 이 김음돌의 난, 뭐 예를 들어서 원종과 애노의 난, 김원창의 난, 이런 난들이 무슨 난, 공주 명확소의 난, 그렇죠? 뭐 이런 난들이 나오면 도대체 어느 시대에 있었느냐? 특히 9세기, 12세기, 19세기에 있었던 진성여왕 때죠? 고려 무신정권 때죠? 세도정치 때죠? 그런 그 밀란 또는 농민반란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신문왕의 업적,
그 다음에 이제 신라 하대의 상황은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